지금 자꾸 또 영끌에서 집 살 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가 아니고 영끌했던 사람들, 특히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뭐 버티고 할 수 있겠지만 영끌에서 투기한 사람들, 여러 채 이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꾸 신고가 띄어가지고 지금 건설사 살리려고 언론에서는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지금 은행 갔을 때 돈을 못 빌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크게 올랐다.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받기 힘들다. 그리고 문제는 주담대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긴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죠. 만기가 짧은데 이거를 갱신을 해가지고 다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도가 떨어져서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시 받아야 되는데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제 DSR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하면 위험하다고 그런 거고 연체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 그래서 연체율이 늘어나고 문제는 대출이 늘어나는데 연체율까지 늘어난다는 건 질 나쁜 대출들이 늘어난다. 그런 상황에서 요게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부실채권으로 번져가고 있고 부실채권 매각 확대하면은 당연히 손실이 늘어나고 있고 손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자금을 모아야 되는 거고 이게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영끌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값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느냐 희망이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산 가격만큼 올라갔다. 아니면은 두 번째로 나는 실거주로 샀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그게 없어요. 내가 실거주로 집 샀는데 집값 더 올라간다고 해서 팔지도 못해. 그런데 금리도 계속 올라가면 난 버티기도 힘들어.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자금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용 점수를 올린 거고 신용 점수를 올린다는 건 대출을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있죠. 내가 100명에게 대출을 내주게 되면요. 보통 1등부터 100등까지 끊는 게 보통이죠. 신용 높은 사람들 1등부터 100등까지 뽑겠죠. 갑자기 막 230등 막 이런 애들 뽑아가지고 특별히 대출해주거나 그러진 않죠. 왜? 은행도 이익 집산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불안한 사람들한테 쉽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회수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 쉽게 빌려주겠죠.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빌려줄 수 있는 돈은 한 10억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다 합쳐보니까 100억 정도 돼. 그러면은 은행이 택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원래 100명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95등 정도 돼요. 신용 점수가. 그럼 95등이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또 못 받게 엉뚱한 데다 또 빌려주고 있다. 전세, 보증금 이거 안 터지게 하려고 역전세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전세 보증금에다가 대출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출 왜 내주냐? 주택시장이 지금 정착력 상황이냐? 아니요? 그러면은 더 연착륙은 둘째치고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갭투기꾼들을 도와줄 대출을 내줄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깡통전세 전세 사기 문제 이런 사람들 피해를 도와줘야지 왜 돈을 자꾸 그 갭투기꾼들을 빌려줘요. 시장의 논리가요 뭐냐면은 시장의 논리는 돌려주지 못하면은 담보를 팔아가지고 갚는 게 기본이에요. 담보를 팔아가지고 갚는 게 기본인데 집값 떨어질까봐 팔지 못하게 빌려준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빌려야 되는 것까지도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갭투기꾼들한테 빌려주니까 앞으로 돈을 빌리기는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건 첫 번째 새롭게 영끌을 들어가기도 앞으로 점점 더 힘들다. 금리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영끌을 한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저런 상황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세 보증금 지금 떼일까봐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거 저희가 이거 얼마 전에 영상 올렸어요? 조만간 경매 쏟아진다고 얼마 전에 영상 올렸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나가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 채권 전세 보증금을 회수를 하겠다. 그런데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거를 보내놓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담보물에 대해서 나의 대항력을 확보를 해놓는다. 대항력을 확보를 해놓고 그 대항력을 토대로 안 되면 경매까지 신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 거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상반기 2,000건 1월에 2,000건인데 지금 4,000건까지 늘어났어요. 2배 늘었죠 벌써 곱하기 2. 그리고 이게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신청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반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까 경매 나갔는데 그게 이제 뭐 경매 끝나고 해가지고 다 회수되는데 뭐 3년 뭐 2, 3년 걸리는데 어쨌든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 안 돼서 경매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매가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이미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에서 대출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천지에 있다. 그리고 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보더라도 저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더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못 가게 만드는 경우 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주면 계약을 연장하겠다. 왜? 이 단지가 역전세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B가 뭐라 그래요? 은행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대항력을 낮춰라. 보통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취소해달라고 하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은 확정일자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확정일자 하면은 문제는 터지게 되면은 은행이 먼저 받는 거고. 그러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차라리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와 팔 수 없다. 이거는 왜 지사정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한 500만원 정도. 친구가 급하다고 그래서 이자 안 받기로 하고. 근데 그 친구가 500만원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러면은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돈을 못 돌려주겠다. 야, 나 150만원이라도 빨리 돌려줘. 못 돌려주겠다. 그럼 야, 니 그 가방이라도 팔아서 돌려줘. 야, 이거 지금 팔면은 똥값이야. 나 당연히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집주인 상황대로 해야 돼요? 이거 법으로 정해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은 지금도 막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 자체를 한 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갭투기꾼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돼요. 집주인 권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집주인 권리 중에 안 지켜지는 게 뭐가 있는데. 근데 세입자 권리가 안 지켜지는 건 어마어마해요. 세입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세입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 집주인이 뭐 받아야 될 거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을 팔면 도리어 손해라는 계산이 서서 시세를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끌어서 세입자 소송까지 가도록 만들고 있다. 근데 이 B씨는 뭐예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아서 2억 9천에 받은 것을 지금 떨어져서 8억대 중반까지.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집을 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돌려주고 뻐기는 것도 훨씬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지금 막 2억 9천짜리 3억짜리가 8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도 1억 5천만 원 돌려줄 돈이 없는 그지들이다.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으면서 남한테 피해를 강요하고 있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해놓고서 난 돈을 매우 많이 벌었습니다. 너넨 벼락거지지만 난 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인간들이 5억 벌었죠? 3억짜리가 8억 됐으면 5억 벌었죠? 1억 5천도 못 돌려줘서 징징대고 있어요.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 빌린 걸로 돌려줘야 되는 것도. 그래서 나는 아직도 부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인간들인데.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는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매는 쏟아지고 있는데 낙찰률 자체가 10%대예요. 지금 막 살아난다 해가지고 부동산 살아난다 하더라도 10%가 12%된 정도고 경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미 2022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경매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 경매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랐어? 난 부자 됐다. 그런데 부자는커녕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원래 빌라왕 치고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환경미화원 출신의 책 쓴 사람이 있어요. 빌라 뭐 100채 사가지고 100억대 뭐 자산가 됐다고 책 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1억 얼마 없어가지고 잡혀갔어요. 이거 봐봐라. 그리고 지금 살아난다 해가지고 안 죽는다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아파트일 경우지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입니다. 상가 사세요.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은 연 7%의 수익률 계속 나옵니다. 대출 껴가지고 사시면. 지식산업센터는 한 10% 낼 수 있어요. 대출을 대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오피스텔 이야기를 하는데 레지던스가 진짜 위치가
예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는 어마어마 대박이에요. 대박. 사람들 주거 시설 없는데 이거 주거로도 쓸 수도 있고 오피스텔처럼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호텔처럼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사세요. 그래가지고 막 경쟁률 막 어마어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 박살났죠. 상가는 지금 공실률 13%대 나오고 있고 생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피 뜨고 있고 오피스텔도 당연히 마피 뜨고 있고 지산도 마피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다. 그나마 아파트 중에서 일부가 어느 정도 안 떨어진다라고 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 떨어지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안 떨어지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올라간다 하는데 올라가고 있는 건 매물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원래 지금 진짜 상승장이라면은 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돼요.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줄고 있어야죠. 근데 지금 기사를 내는 걸 보면은 집값이 올라서 매물이 쌓인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 전세가는 매물이 부족하니까 올라갈 거고 근데 그 집값은 매물이 쌓이는데 계속 올라갈 거야. 뭐래도 올라가죠. 매물이 쌓여도 올라가고 매물이 줄어도 올라간다.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뭐만 하면 다 올라간대요. 저게 뭐예요? 공포 마케팅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죠.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계속 공포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포모 증후군 또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청년층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경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규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더 풀어줄 만한 게 거의 없죠. 웬만한 거 다 풀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대출 한도요? 50년 주담대까지 풀어주고 별 난리를 치고 있어도 시장은 그럼 더 살아나야 되는데 더 살아나지 않고 거래량이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신고가도 등기 안 지는 게 태반이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어때요? 금리 올라가고 있죠. 또 오른대요.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융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자금 조달 비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CD 금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5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영끌 해야 될 때예요. 아니면 영끌한 사람들, 특히 영끌해가지고 여러 채 투기한 사람들 매물 나오는 거 그 사람들도 버틸 만큼 버티겠죠. 특히 지금처럼 막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가격 안 내리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서 버티고 싶겠죠. 버틸 만큼 버티다 못하면 그 매물들이 나올 텐데 그걸 기다려야 될 텐데 왜 자꾸 지금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걸리면서 하락은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왜 그거에 넘어가야 돼요? 항상 이럴 때 2009년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2009년 10년에 산 사람들 생각해봐라. 그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됐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부동산 영끌하는 거 영끌해서 뭘 하든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뭘 하든 어떤 부동산을 하든 지금은 맨날 너네 안 사가지고 난 부자 됐는데 너는 거지지 벼락거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진짜로 벼락거지 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벼락 뒷거지란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누구겠어요? 영끌한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시죠.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